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 이사간 집 근처 놀이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은 부모님이 그냥 풀어 키우시는 스타일이라 서울로 이사 왔던 5살 때부터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지금이야 놀이터가 휑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데려나와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데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때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라고 기억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특정한 친구와 엄청 친해지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제일 친했던 건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꿉친구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7살 때 유치원을 그만두고 논술과외를 함께하면서 친해진 거니까요. 하여튼 그 남자아이는 저희 유치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만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만 2개인데다가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줌마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제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그 남자아이는 모래밭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에 그 남자아이가 없어도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거든요. 정말 사정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엔 유치원 끝나도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시면서 아파트 복도에서 제 이름을 한번 불러서 확인하기만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저야 환영이었죠.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거니와 서로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 엄마도 널 데려오랬다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결국 친구를 따라 저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애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 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애의 집은 저희 집과 달리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니 진짜 하얗다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절 보고 지진이 안에서 뭔가를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와 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 숨은 절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반기시면서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조금 뭔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친구의 방에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아주 밤은 아니고 슬슬 해가 지는 초저녁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랑 밤늦게까지 놀 수 있을 테니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무표정한 얼굴이라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였는걸요. 얘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절 끌고 방에서 나가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에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걔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절 보고 넌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니 무엇인가를 치우더라고요.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뒤에 서 있으니 남자아이는 저를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날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문은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손목에 뭔가를 끼워주더군요. 파란색 팔찌였습니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꿰어진 팔찌였죠. 그리고 눕기에 저도 인사를 건네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죠. 엄마가 인사는 잘하고 다녀야 한댔어요. 어차피 대문을 지나쳐 가야 하니까.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가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걔는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짖어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다음에 눈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놀이터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가보니까 중간에 제가 쓰러져 있었다나요. 오빠들이 놀라서 엄마를 불러오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답니다. 문제는 오빠가 절 발견한 날이 제가 그 애랑 그 애의 집에 갔던 날의 낮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분명히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니 목격자분들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애가 줬던 팔찌가 제 손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라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셨을 정도죠. 그 이후로 전 병원 침대 신세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째서인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한참 지난 어릴 때의 일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딱히 별건 아닙니다. 늘 지니고 다녔던 그 팔찌의 끈이 얼마 전에 끊어졌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언젠가 이 글을 쓸 수 없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사물함. 때는 고등학교 시절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2시간 수업이 더 남아 있었던 저는 수업이 끝난 교과서를 정리하기 위해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인지라 애매하지만 당시 제 자리는 뒤에서 두세 번째 줄 정도였기에 교실 맨 뒤에 있는 사물함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였다 보니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사물함부터 10번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물함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이 일반적인 학교 사물함에 비해 매우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두 줄씩 긴 사물함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제 사물함에 다가갔는데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요. 마치 누군가가 사물함 안에 있어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듯한 기세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반쯤 돌아가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꽂힌 상태로 절반 넘게 돌아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놨구나 싶어서 사물함 열쇠를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손이 다가가는 순간까지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손을 대기 바로 직전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이라지만 체구 작은 여자애가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쿵쾅거리는 소리는 덤이었고요.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발광하는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물함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물함만 쿵쾅거리는 그 기묘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문을 열라는 듯이 사물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실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빠진 얼굴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고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사물함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보니 사물함에서 나던 쾅쾅 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겁먹은 친구들과 사물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뒤에 멀찍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사물함 문을 연 순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갈 구멍도 없었고요. 애당초 쥐가 낼 만한 힘으로 흔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맹세할건대 사람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기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붙어있는 위쪽 사물함도 함께 흔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엔 그 사물함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은 잠시나마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사물함을 제가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누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이 일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전화.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뭔가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방금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에이야,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정도에 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기기카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잡음이 섞여가며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닮아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나를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무섭지 않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4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서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죠.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굉장히 작고 허약했지만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눕듯이 끙끙거리며 잠을 잤습니다. 이때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제껏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순간 힘들어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응,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이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잊혀갈 즈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또 가위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도 벅차더라고요.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힘드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힘들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 첫 번째 가위는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또 겪어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과 미래의 가능성에 고민만 하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칼과 밧줄 같은 것을 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 놓곤 했습니다. 심신이 지쳐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죠. 무턱대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 깊게 베지는 못해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군요.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바로 풀어주던 지난 때와는 달리 이 말을 들려주고는 가위를 풀어주더라고요. 괜찮아. 다음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쏟았는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 덕분인지 취업도 잘하게 되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니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들려왔던 환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든 제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5번째 이야기, 가위.
군 복무하던 시절 하사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대에 오고 1년도 안 됐을 때 당시 쓰레기 전담하사라고 할 정도로 부대 내 쓰레기를 수거장에 나르던 일을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라 막내인 제가 전담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아침에 차를 받고 오후 4시까지 수거장에 나르고 버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일을 마치면 차량 반납을 하고 자대에서 차를 보내주면 타고 돌아가는 일이었죠. 당시 부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바쁘게 날랐고 소대고참 부소대장이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씻고 버리는 건 저 혼자 했습니다. 부소대장이 해주는 건 오직 쓰레기를 날라주는 것뿐.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버려서 3시 정도에 일이 끝나게 됐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죠.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부소대장이 연대 건물 3층에 지금은 안 쓰는 방이 있다며 가서 잠이나 자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을쯤 되던 때였고 강원도 땅이라 추웠지만 그럭저럭 잘만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깊게 잠에 빠졌습니다. 10분 정도 잔 것 같았는데 눈이 떠지더군요. 잔 것 같지도 않고 평상시처럼 정신도 또렷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위화감이 있었달까요. 멍청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우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알게 됐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가위는 처음 눌려본 거라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가위구나 하면서 실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눈만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머리 위쪽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 쪽에 무언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기척이라고 해야 할지 존재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뭔가 있다고만 느꼈죠. 손이랑 발을 움직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어떻게든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 위는 무서워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 싶으니 거의 동시에 몸이 전부 움직여졌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머리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튼 가위가 풀리고 공포도 사라지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에는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쿵쿵하고 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뛰고 있더라고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들기는 것 마냥 엄청 컸습니다. 옆에 자고 있던 중사를 깨웠습니다. 저 가위에 눌렸습니다. 라고 말하니 별 대수롭지 않게 가위, 그냥 다시 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다시 잤습니다. 머리 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뜬금없지만 다시 잤습니다. 그때 그 가위는 왜 눌린 거고 왜 위를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와 같이 잔 중사는 그 주에 휴가를 갔고 휴가 당일 저녁에 중대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 중사가 교통사고로 차 유리를 뚫고 나갔고 머리를 박고 출혈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시간 후 가족과 상의하에 보급관님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뗐고 결국 사망 확인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 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죽은 사람도 그 이후 아직 없습니다. 그 중사님은 술과 담배도 안 하시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랑 마지막으로 농담한 게 생각나네요. 저녁할 때 되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게 만들 거라고 했는데 전역을 하지 못하고 군인으로 돌아가셔서 아직도 참 안타깝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집의 귀신. 20대 초반 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다세대 주택 같은 개념이라 한 동에 몇 세대 정도만 사는 집이었죠. 가구 배치를 끝내고 몇 주 지났을 때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배치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들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위 눌리는 식으로 경험했어요. 가위를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점 침대로 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가위 눌리는 기분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위만 눌리길래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오려는데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더군요.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팍 누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숨이 턱 막히고 침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위고 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바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는 차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 새벽에 어떤 놈들이 밖에서 떠드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자려는데 여자의 비명이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비명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날도 역시 불을 켜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알바를 끝내고 침대에 쓰러졌죠. 제 방은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봤는데 웬 여자가 제 책상 끝에 앉아서 머리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건가 하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워서 불을 켜고 다시 책상을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끄고 누운 뒤 책상을 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상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을 청했죠. 그런데 등이 뭔가 쎄한 게 점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귀신을 처음 보면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점점 뭔가가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져갔고 잡히면 죽는다는 느낌만 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어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인근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음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고민하던 중 가구 배치 때문인가 싶어서 가구를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냥 수맥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7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귀신.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3주 정도 되었군요. 저는 학교를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전철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그럭저럭 쓸만한 중고 바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지출이 있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바로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손을 좀 봤죠. 평소에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던 저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5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30분 정도 바이크를 실컷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 같은 게 늘어서 있는 매우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도 적었기 때문에 그 길 전체를 제 것인 마냥 마음대로 누볐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오늘로부터 3주 전인 그 날이 되었습니다. 중고 바이크의 특성이랄까.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특히 연료 게이지가 맛이 간 상태였는데 연료 잔량을 대충 계산하고 다녔기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져온 음료를 조금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가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동네라 수명이 다 했나 보다 하고 음료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그곳에 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 이상한 흰 덩어리랄까.
오래된 흰 옷감 느낌의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다시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안 닫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가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못하고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대로로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든 말든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천이 뭔가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거라는 생각에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줄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섬주섬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바이크로 걸어갔습니다. 바이크는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에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계속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